네, 안녕하세요. 그 매울당 김세습 선생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리해 보니까 세 번째는 그 매울당 집을 중간 중간에 얘기하면서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좌절과 저항의 시대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 매울당 김지습을 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좀 걷어내면 이 매울당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가운데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작품조차도 남녀의 사랑인데 자유연애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자유연애에서는. 그리고 그 사랑도 이렇게 어떤 계층과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을 극복하는, 또 죽음도 극복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 아마도 김시수 선생님은 세상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리고 뭐 왕을 사랑한 거죠. 단종을 또 세종을 사랑한 내용,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글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매울당집 전체를 할 수 없고 그 백성을 사랑한 내용들, 그런 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 매울당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한 비상의 시대를 살지만 비상하지 못하죠. 날개가 꺾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좌절하게 되는데, 그 좌절에 가장 큰 방점을 찍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조가 왕위를 참탈하는 내용이죠. 당시에 이제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정적인 불행도 있을 거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또 사랑하는 할머니, 외할머니도 여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좌절과 방랑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누군가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죠. 우리가 흔히 훈구척신들, 뭐랄까요, 조선 세조가 다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왕권을 잡으면서 한명회를 비롯해서 그 간신배들이 이제 그러니까 훈구란 뜻은 그런 거예요. 나라에 공이 있는 가문, 이런 뜻이에요. 척신은 뭐냐면 왕족인데 성이 다른 왕족들, 뭐 왕의 친척들이죠. 그런 그 훈구 척신들로 하여금 대지주들이 거기서 나오고 땅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고려 때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었던 과전법, 이제 요즘에 뭐 부동산 때문에 참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만 과전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제 귀족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세금 이런 것들도 수조권이죠. 그것을 다 주게 되죠. 자, 그렇게 귀족들에게 다 뭡니까? 그 땅이 돌아가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마음이 완전히 확 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토지와 큰 저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세를 잡고 위세를 부리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벨이 꼬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과거 제도를 물러나게 해서 이제 수양대원이 정인지, 한명회, 또 정창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음모를 꾸며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죠. 이런 현실에서 그가 이제 영달을 누릴 수 있는 벼슬길을 승승장구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지만 포기하죠. 그래서 삼각산에서 글을 읽습니다. 물론 그때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세조가 왕위 찬탈을 안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과거에 가서 정말 나라의 세종의 말처럼 나라에 공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다. 이 말을 듣고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삼각산에서 읽던 모든 책을 다 이제 버리고 그리고 3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승려 설잠이 됩니다. 설잠. 그러니까 눈설자에다가 이제 봉우리 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산에 보면 이렇게 봉우리에 눈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삶이 그런 지조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1453년에 일어났죠.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이 이제 단종을 위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김종서, 항보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육신인,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런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때 한 승려가 와서 이 사람들의 시신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죠. 역적이었으니까 세조에게서는 그 시신을 이제 걷어서 저 노량진 언덕 위에다가 묘를 쓰죠.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 보면은 사육신묘가 있죠. 그 언덕에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잠이라고 하는 승려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설잠이라고 하는 이 김시섭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세상을 등진 방외인이 됩니다. 방외인이란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아마 세 부류 정도의 인물들이 있죠. 첫째는 아부하는 세조에 아부했던 아부형들이 있고 저항했던 이렇게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속세로 도망이라 할까 그랬던 방해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생육신 뭐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서 나와서 그가 이제 서울을 떠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얻어들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뭐 조상치, 박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은밀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강원도 금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박도의 동생 박제와 그들 아들 조카들이 따라옵니다. 뭐 규손, 효손, 천손, 인손, 개손 이렇게 9명이 사실 이 사람 다 김시습보다 나이 많아요. 이제 세상을 등지고 금하연에 있는 사곡천 산골짜기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하소연하면서 살게 되죠. 물론 뭐 독서도 열심히 했겠고요.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든 정화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시와 또 소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운사 상량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량문은 뭐냐면 절을 짓게 되는 건축의 일지죠. 이 상량문에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들이 산속에서 각근을 씻다가 실증이 나면 바위에 올라가서 시를 새기고 또 박효손이 김시습의 화상, 그러니까 김시습의 얼굴을 바위에 막 이렇게 새기고 또 김시습이 손수 새긴 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매월당집의 부록에 나와 있는 그런 구운사 상량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방랑의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시민의식이라고 하죠.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소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시민과 시민의식과의 갈등인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소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다시 수양대군이 임금이 된 이듬해에 상왕 보기를 꿈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사육신들의 묘를 챙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김시습이 머리를 깎은 중이 되었지만 수염은 길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계곡만필이라고 장유라고 하는 조선시대 문인이 쓴 이제 평론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긴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나는 대장부다, 소시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곳에 금화연에서 떠나서 방랑의 길을 가는데 그 처음 간 곳이 바로 평안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김시습의 동행자들이 있었죠. 이제 박씨 형제들이고, 그리고 김수온, 그리고 김수온 형이 신미라고 하는 고승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 신미와 이제 김시습이 또 스님이기도 하니 같이 이렇게 논쟁을 벌인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24살 될 때에 이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고조선의 흔적, 고구려의 흔적, 또 고려의 그런 흥망성쇠를 시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폭동, 금강산에 보면 만폭동 폭포가 있죠. 그 폭포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새기길, 뭐 종이가 없어서 그랬나요? 새기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도 이렇게 글을 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경상도 또 경주로 발길을 옮기다가 농민들의 아픔을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이 소개하겠지만,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애민 정신이 있는 거죠. 그들의 참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또돌이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 보니 이내 몸도 도시 밭둑과의 쑥대밭이로구나. 세상 살아가는 길은 모두 험하고 위태로우니 아무 말 없이 꽃떨기나 냄새 맡고 지내는 것이 좋으리로다. 참 신세가 고단했죠.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삶을 함께 마음으로 나눴던 그런 시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세조가 그 우리 이성계 태조와 비슷하게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죠? 아까 사육신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불사를 크게 벌립니다. 이제 뭐랄까요, 종교적, 이제 불교적, 아주 어떤 뭐랄까요, 축제 이런 거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성계도 이런 사를 거쳐서 새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그도 불사를 벌였을 때 뭐 그 중에 하나가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행하는, 이게 뭐냐면 또는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40년 어록집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세종도 이제 수양대군의 도움을 받아요. 수양대군이 자기 둘째 아들이기도 하니까 석보상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석보상절은 나중에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데, 이 석보상절은 이제 뭐랄까, 석가모니 일대기죠. 그걸 기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효령대군이 김시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세종의 형이죠. 아주 오래 살았던 거죠. 스님으로서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각산 낙성해에 그 김시습을 부릅니다. 그때가 31살로 여기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참석해요. 그러니까 이 세조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여 스님이 되었지만, 설잠이라는 승려가 되었지만, 다시 또 세조가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와서 같이 참여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김지습의 마음이 진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굴복한 건가? 근데 또 그 다음에 행위 보면 또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심리 상태의 고통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또 그렇게 막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금오산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정치하는 뭐 정창손이나 영의정 정창손한테 막 그만 해쳐먹어라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게 담력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굴복해야 됐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조가 회개한다고 하니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건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뭐 임금의 공도까지 칭송할 필요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 삶의 내용들, 그리고 또 임금이 아마 뭐 포도 배 이런 걸 보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성의가 크다. 뭐 감동까지 하고 그래요. 아주 요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는 건 거예요. 그게 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그 시대의 모순된 시대, 불공정한 시대, 불공평한 시대, 좌절과 아픔이 저 농민들이 있는 그 시대에 농민을 위해서나,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애민, 그러니까 우리는 애민 정신이라면 꼭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걸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관리로서, 뭐랄까, 지식인이죠. 관리가 아니고 지식인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박지원의 양반전에서도 박지원이 뭐랄까요, 신분 사회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양반전에서 양반이 어리석음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그 산농공상이잖아요. 선비들이, 배운 자들이 농공상, 농사 짓는 사람, 공업 기술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지식인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인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몽이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계몽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계몽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실천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른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처럼 위대한 삶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시대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독서하는 독서가고 책을 읽는 사람이고, 이 매울 땅을 보면서 제가 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목사인데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여기저기서 또 우리 기득권의 그거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식인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김지습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벼슬아치들이, 이런 정창손, 이런 공신들, 척신들이 벼슬아치로 와서 또 이렇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을 보고 이 따위 인물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다니 백성이 무슨 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참상 앞에서 그가 이제 글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경주를 쭉 돌아보다가 이제 복고자는 뭐냐면 살만한 곳을 찾는, 우리 지금 복덕방 그 뭐 부동산 중개인 직원으로 치면 복고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아마 농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알아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용장사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무성하다. 무성한 풀이 있는 그런 곳이 용장사는 금오산 남쪽 동네 터를 잡고 거기에 폐허가 된 절에다가 이제 그 굴을 만들고 거기서 금오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매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호가 매월당이 된 거예요. 매월당. 매화가 있고 달이 있는 집 뭐 이런 뜻이죠. 그때는 이제 31살이죠. 그러고 나서 또 효령대군이 또 불러요. 원각사를 지었는데 설법사, 그러니까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불렀나 봐요. 또 가게 되죠. 그래서 또 세절 또 칭송하다가 그 다음날 어디로 가냐면 갑자기 똥통에 빠져 머리만 내놓습니다. 아마 자기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랑 생활, 그런 방랑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일대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애민 의식이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그 화전민의 삶을 사는데 이제 화전민들이 이리저리 뺏기니까 우리 다산 정약용도 화전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했죠.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물 건너 등성이 넘어 십리쯤에 비탈진 쪽 눈에 띄는 작은 띠집 소 부리는 소리 공중에 울리니 화전민이 늑가리 하는 줄을 알겠도다. 해지면 호랑이 무서워 살인문 닫아 걸고 동이 트면 움직여 고사리 나물 삶는도다. 깊숙한 산골에 더 깊은 곳일지라도 부역이나 조세를 안 내고야 못 베기지. 예. 그래서 새, 쥐, 뭐 관리들 얘기하죠. 큰 쥐, 예, 대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관리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님들 이런 사람 일이라 그러고 수탈에 모두 일어난 농민들의 참상을 계속 시로써 그래서 금오산 일대 화전민 오대산 지리산에 있는 화전민의 실상들을 방랑하면서 보게 되고 그것을 글로 남기기도 했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그가 얼마나 사랑꾼이었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좌절과 저항의 시대 속에서 승려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울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가운데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또 백성들의 삶을 함께 그 뜨거운 가슴으로 품었던 한 인생. 지난 시간에는 매월당의 비상의 시대 때문에 방랑과 좌절의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방해인으로 사는 것.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했던 김시습의 삶을 보면서 지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지식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선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품는 자리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